서아리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2억 원을 받고 아랍의 백만장자에게 자기 자신을 팔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 그가 진실을 알았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1년 전 어머니가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리는 어떻게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돈도 생기고 기증자도 나타나고 의사들의 예측이 틀릴 것이라고. 그때만 해도 박선영 여사는 첫 투석을 받으러 가는 길에 농담을 하곤 했다. 신장은 젊은 시절 대학 농활에 가서 무리했을 때부터 늘 자신의 약점이었는데 이제 와서 단단히 반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아리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것을 기억했다. 소독약 냄새와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 천장 아래서 윙윙거리는 형광등 소리. 그때는 그것이 끔찍하지만 일시적인 일이며 곧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잊힐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는 거의 농담을 하지 않았다. 낡은 담요를 두른 채 창가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마당을 내다볼 뿐이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피부는 회색빛을 띠었고 한때 강하고 재주 많던 두 손은 어머니는 맞춤 옷을 만들어 동네 사람 절반의 옷을 도맡아 하셨다. 이제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마치 남의 손 같았다. 일주일에 3번. 아버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아리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등이 점점 더 굽어지는 것을 느꼈다. 서진철 씨는 공장에서 교대조장으로 일했고 저녁에는 낡은 아반떼를 몰고 자정까지, 때로는 새벽 2시까지 택시 영업을 하며 부업을 했다. 아린이 돈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아버지는 최고의 아빠라고 쓰인 이가 나간 머그잔에 차를 따르며 손을 내저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딸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아빠.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주무시잖아요. 손도 떨리시고요. 그건 커피 때문이다. 요즘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아빠, 무슨 커피요? 이건 커피 때문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머그잔 벽에 부딪히며 어딘가 서글픈 소리를 내는 숟가락으로 설탕을 저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는 그녀를 보았지만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제주도 풍경이 담긴 낡은 달력이 걸린 벽을 향해 있었다. 그럼 내가 뭘 제안하겠다는 거냐, 아리나? 내 엄마, 수술 없이는 반년, 길어야 1년이야. 한국에서 장기 이식 대기 순서가 어떤지 너도 알잖아. 최소 3년이야. 이스라엘에서는 2달이면 해준다는데 돈만 내면? 거기 얼마나 든다고 하더냐? 많아요. 골치 아프게 생각 마세요. 하지만 아리는 직접 알아봤다. 환자 보호자인 척 병원에 전화했다. 수술, 항공료, 체류비, 재활, 모든 검사 비용을 합쳐 약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 게다가 3군데 은행의 대출, 담보로 잡힌 아파트, 슬슬 갚으라고 눈치를 주기 시작한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옆집 김 여사님,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 부산에 사는 사촌 오빠.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액수였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아리는 어린이집에서 반년 남짓 일하다가 쌍둥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다시는 복고하지 못했다. 3년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때 그녀의 자리는 이미 원장의 조카가 차지한 뒤였다. 다른 어린이집들은 아예 자리가 없거나 그녀에게는 부족한 경력을 요구했다. 백 없이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공공기관의 좋은 자리는 모두 아는 사람과 친척들 차지였다. 결국 그녀는 도시 외곽 쇼핑센터의 작은 코너, 늘 외풍이 새어들어오는 아동복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해야 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고 그중 50만 원은 교통비와 점심값으로 나갔다. 남은 돈으로는 쌍둥이의 기저귀와 분유, 우유,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감기약을 사기에도 빠듯했다. 소유리와 소미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했다. 밤에 깨고 번갈아 아프고 장난감 때문에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했다. 남편도 돈도 벗어날 희망도 없이 4살배기 2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었다. 이혼 후 첫 해의 전남편 강민혁은 가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한 달 동안 침묵하거나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고 약속만 했다. 아린이 전화를 걸면 전에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그의 법적인 아내가 된 윤지수가 받았다. 그리고 가짜 동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민혁 씨가 바쁘고 자기들도 돈 쓸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집수리를 시작했고 차도 할부로 샀다고. 너도 이해해야지, 아리나.
우리가 평생 널 부양할 의무는 없잖아. 어느 날 지수가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리는 공통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에겐 이제 우리 가족이 있어? 너도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잘해봐. 아리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부엌에 오랫동안 앉아 소율이가 식탁에 죽을 펴 바르는 모습과 소미가 자신이 3번이나 테이프로 붙인 비닐 식탁보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후비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날 저녁의 기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속 무언가가 꽉 조여왔다. 부엌 식탁에 놓여있던 민혁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의 메시지를 발견했던 그날 밤 지수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보고 싶어. 자기. 우리 언제 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쌍둥이의 첫돌에 커다란 곰 인형을 들고 찾아왔던 지수. 아이들 목욕을 도우며 노래를 불러주던 지수. 12살 때부터 아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지수였다. 그날 이후로 아린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미소는 가면으로, 친절한 말은 뒤에 갈고리를 숨긴 미끼로 보였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새벽 3시. 무슨 일이든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 비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광고를 발견했다. 재력가, 고객 에스코트 하실 여성분 구함, 비즈니스 행사, 여행, 리셉션 동행, 비밀 보장, 급여 5만 달러부터. 아리는 키보드를 잡은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면서 읽고 또 읽었다. 탭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또 다시 닫았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다시 그 페이지를 열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리는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진 어머니를 겨우 부축했다. 그리고 3일 뒤 그녀는 광고에 적힌 주소로 메일을 보냈다. 서울은 3월의 질퍽한 거리와 배기가스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시내 골목 어딘가에 있는 옛 저택을 개조한 최고급 클럽. 눈을 가린 채 차에 실려 도착한 그곳의 대기실은 금박 액자에 걸린 거울 3개와 사이즈별로 검은 드레스가 걸린 옷걸이가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너머 벽 뒤에서는 클래식 현악기 소리 같은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리는 자신의 드레스를 골라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다른 여자들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인가 봐. 30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 여자가 마치 친구의 평범한 파티에 가는 것처럼 태연하게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며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그럼 긴장하지 마. 중요한 건 미소 짓고 입 다무는 거야. 그자들은 대화하려고 돈 내는 게 아니니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뜯어보며 비웃었다. 그리고 허리 꼿꼿이 펴. 웅크린 여자는 질색하거든. 얼마나 이 일을 하셨어요? 금발 여자는 마치 회계사나 웨이트리스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2년 됐어. 제주도에 바다 보이는 아파트 하나 사려고 돈 모으는 중이야. 구석의 작은 의자에는 갓 20살로 보이는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뜬 아주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붙잡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보일 정도로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어이, 너. 금발 여자가 소녀의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튕겼다. 나가고 싶어? 그럼 지금 당장 나가. 저기에 그녀는 짙은 가죽으로 덮인 문을 가리켰다. 저 문을 넘어가면 후회해도 늦어.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계속 앉아 있었다. 행사 주최자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마치 잘 닦아놓은 듯 매끈한 얼굴과 사람을 상품처럼 평가하는데 익숙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가 입은 양복은 아린의 반년치 월급보다 비싸 보였다. 서아린 씨, 15분 뒤에 나갈 차례입니다. 기억해요. 등은 곧게, 미소는 가볍게, 바닥은 보지 말고. 당신은 프리미엄급 상품이니 그에 걸맞게 행동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정에 대해서 그는 목소리를 낮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아린은 그의 달콤하면서도 숨막히는 향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경험 없는 처녀. 이게 중요해요. 가격이 바로 40%는 오르니까. 아리는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3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2 아이의 엄마였다. 남자는 한 명뿐이었지만 경험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부자들로 가득한 방 앞에 서서
7년 전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월세방에서 잃어버린 순결을 연기해야 했다. 소유리와 소미를 위해서 그녀는 무릎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를 위해서, 더는 버틸 힘이 없는 아빠를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홀은 마치 궁정생활을 다룬 영화 세트장처럼 크리스탈과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벨벳 의자, 고대 신화 속 장면이 그려진 천장의 몰딩, 값비싼 향수와 시가 연기 냄새가 샹들리에 아래에서 느릿한 유령의 고리처럼 피어올랐다. 남자들은 다양했다. 엄격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럽인들, 새하얀 칸두라를 입은 아랍인들, 표정을 알 수 없는 마른 체형의 아시아인들, 손가락에 금반지를 낀 육중한 체격의 한국인들. 그들은 모두 시장에서 물건값을 매기는 구매자의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17번 상품 주최자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스피커를 통해 높은 천장 아래로 울려 퍼졌다. 25세 강원도 출신의 다나한 한국 미인입니다. 교육학 전공, 처녀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정적 속으로 떨어졌고 아리는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수십 개의 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훑고 엉덩이의 곡선, 다리 길이, 머리색을 평가하고 가늠하고 재보고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보는 것을 느꼈다. 입찰 번호판이 거의 즉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숫자는 치솟았다. 6만 달러, 7만 5천, 9만. 홀 뒤편, 그림자가 더 짙고 스포트라이트가 겨우 닿는 곳에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짧은 수염과 검은 눈을 가진 키 큰 그는 자신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탐욕스럽거나 포식자 같은 모습이 아닌 자신의 권리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밝은 갈색 정장은 그에게 제2의 피부처럼 잘 맞았다. 손목 시계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아리는 왠지 그 시계가 서씨 가족의 아파트와 가구, 빚을 모두 합친 것보다 비쌀 것이라고 확신했다. 옆에는 어두운 옷을 입은 비서가 무언가 귓속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거의 멍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듣는 것 같지 않았다. 10만 달러, 앞줄에서 누군가 외쳤다. 붉은 얼굴의 육중한 남자였다. 12만, 대머리의 마른 유럽인이 맞받아쳤다. 이제 3명만 남았다. 아리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었다. 심장이 너무 크고 빠르게 뛰어 그 소리가 홀 전체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때 밝은 갈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 게임이 지겹다는 듯이 천천히 거의 게으르게 일어섰다. 그러자 홀 전체가 마치 명령이라도 받은 듯 그를 향해 돌아섰다. 15만 달러. 정적은 너무나 짙고 만져질 듯해서 아리는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벽 너머 화장실일 것이다. 그리고 벽을 따라 노인 양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도. 주최자는 헛기침을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15만 달러. 한 번, 두 번. 판매되었습니다. 경매 망치가 내리치는 소리는 아린의 관자놀이에 둔탁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메아리쳤다. 서류를 작성하는 방은 가죽과 오래된 나무 냄새, 골동품 가게나 교수 연구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묵직한 호두나무 책상, 등받이가 높은 의자, 무거운 액자에 담긴 그림들. 이곳의 모든 것이 아린이 평생 100년을 살아도 보지 못할 돈의 존재를 외치고 있었다. 자말 알카심 입은 아흐메드. 그녀가 평생 기억하게 될 이름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약 조건을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한국어는 거의 완벽했다. 네, 이해했어요. 3개월 완전한 비밀 유지. 당신은 비즈니스 행사, 만찬, 리셉션에 저와 동행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임무는 조화로운 관계라는 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섰고 아리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가까이서 보았다. 어둡고 총명하며 깊은 눈의 그 깊은 곳에는 피로와 비슷한, 어쩌면 실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그는 기껏해야 35살 정도로 보였다. 방금 경매에서 당신을 산 남자에게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잘생겼다. 제 이름은 서아린이에요. 그녀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예상외로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다. 내일 두바이로 떠납니다.
오늘 작별 인사가 필요한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나 암시가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원주에는 봄 내음을 머금었지만 아직 녹기를 망설이는 축축하고 무거운 3월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택시는 아린을 익숙한 거리로 데려갔다. 벽에 얼룩이 진 아파트 단지, 기울어진 그네와 녹슨 미끄럼틀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에게 줄 우유와 가족들을 위한 빵을 사던 슈퍼마켓을 지났다. 모든 것이 작고 잿빛이고 서울의 호화로움, 벨벳 의자와 크리스탈 샹들리에 한 여자를 위해 15만 달러를 지불하는 남자들로부터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부엌에 앉아 외로운 찻잎 하나가 떠다니는 식어버린 찻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은 가스레인지 위에만 켜져 있었고 노랗고 희미한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추석 후에는 항상 12시간, 때로는 그 이상 오래 잠을 잤다. 일자리 구했어요. 아빠 아린이 푹 꺼진 좌석에 의자에 마주 앉으며 말했다. 해외에서 3개월 동안 통역사로 일하게 됐어요. 무슨 일자리? 아버지가 눈을 들었다. 아린은 그가 이 1년 동안 얼마나 늙었는지 보았다. 이마의 주름, 관자놀이의 흰머리, 더는 삶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생기 없는 눈빛. 좋은 일이에요, 아빠. 이것 보세요. 그녀는 이미 돈이 입금된 계좌 정보가 인쇄된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다 있어요. 전부 다요. 수술비, 빚, 생활비까지. 서진철 씨는 그 숫자들이 마치 모르는 언어, 중국어나 아랍어로 쓰여 있어 도무지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아리나?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아빠, 제발 묻지 마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네. 아리나, 제대로 말해봐.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거의 소리쳤다가 곧바로 말을 멈추고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받아주세요. 제발. 저를 위해서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창밖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그녀를 꼭 아플 정도로 껴안았다. 어릴 적 그녀가 무릎을 다치거나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처럼. 아리나, 내 딸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다 잘 될 거예요. 아빠와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뺨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물인지 자신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저 해낼 수 있어요. 저 강하잖아요. 아시면서. 쌍둥이는 작은 방에서 더 큰 것으로 바꿔줄 때가 한참 지난 좁은 어린이용 침대에서 서로에게 꼭 붙어 잠들어 있었다. 소유리는 잠결에 미소 짓고 있었다. 보조개가 파이고 밝은 곱슬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아마 좋은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아이스크림이나 회전 목마 같은 것, 소미는 곰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언젠가 지수가 아이들의 첫돌에 선물했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아리는 몸을 숙여 익숙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우유, 딸기향 어린이 샴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형언할 수 없이 정겹고 따뜻한 무언가의 냄새. 엄마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 아가들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내 예쁜이들. 두바이는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바다와 꽃나무 냄새가 밴 뜨거운 공기. 눈부시게 하얀 하늘로 고개를 젖혀야만 끝이 보이는 마철로들. 아파트 몇 채 값의 차들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도로. 흰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 낯선 말. 간판에 낯선 글자들. 자말의 저택은 새하얀 벽과 아라베스크 양식의 아치, 무지갯빛 물보라를 흩뿌리며 물이 노는 분수, 야자수, 아파트만 한 요트들이 정박한만이 내려다 보이는 청록색 수영장을 갖춘 진짜 궁전이었다. 아가씨 방입니다. 오파티 말하는 아이든 가정부가 주름진 선한 얼굴과 의외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각된 나무 문을 열었다. 방은 아린이 살던 아파트의 부엌, 복도, 발코니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컸다. 최고급 실크 캐노피가 달린 거대한 침대, 대리석으로 마감된 자쿠지가 있는 욕실, 길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넓은 옷장,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 그리고 침대 위에는 얇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붉은 레이스 속옷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분명 엄청난 고가품일 터였다. 그 옆에는 높은 굽의 검은색 에나멜 구두가 놓여 있었다. 밑창은 빨간색이었다. 아리는 문지방에 서서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자말이 아무리 정중하고 이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공기에서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더라도 그녀는 여기서 돈으로 산 물건, 값을 치르고 배달된 상품일 뿐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청구서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느냐, 그리고 이 3개월의 끝까지 버틸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첫날 저녁, 자말은 그녀를 정원 만찬에 초대했다. 대리석 분수 옆에 2인용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유리 촛대 안에 양초, 새하얀 식탁보, 아마도 서신의 집식기를 전부 합친 것보다 비쌀 은식기들.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현의 선율이 어우러진 동양풍의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제스민과 바다소금 냄새가 났다. 분위기는 너무나 낭만적이어서 아리는 두려움에 속이 죄어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았고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저녁 식사 동안 자말은 그녀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가족 없는 고아라는 꾸며낸 이야기에 맞춰 애매하게 대답했다. 식사 후 그들은 불 켜진 야자수 길을 따라 정원을 산책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가 그녀의 방 쪽으로 움직이려 했을 때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명확한 움직임이었다. 다리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옆을 보며 내뱉었다. 저 그날이라서요. 죄송해요. 그녀는 짜증이나 의심스러운 질문, 차가운 침묵을 예상했다. 대신 자말은 마치 그녀가 날씨 이야기를 한 것처럼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필요한 것 있습니까? 약이라든가 찜질팩이라든가?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파티마를 불렀고 5분 뒤 그녀는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쟁반 위에는 허브차 한 잔과 부드러운 커버에 쌓인 찜질팩, 그리고 블리스터 포장된 알약이 놓여 있었다. 더 안 좋아지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파티마가 다정한 미소로 말했다. 아리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말은 잘 자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렸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찜질팩을 든 채 서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안도감, 물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감정, 부끄러움과 비슷한 감정도 들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강민혁은 그런 날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경매에서 그녀를 산 이 남자는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배려를 보여주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는 목이 말라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아리는 침대에 앉아 벽에 스위치를 더듬었지만 손가락은 매끄러운 표면 위를 미끄러질 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파티마가 음성으로 조명을 조절하던 것이 생각나 시도해봤다. 불 켜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이돈. 그녀는 영어로 외쳤다. 그러자 마치 축구 경기장처럼 방의 모든 램프가 한꺼번에 켜지면서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꺼줘. 아리는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불은 꺼졌지만 이번에는 천장 어딘가에 숨겨진 스피커에서 북과 피리, 누군가의 구성진 목소리가 어우러진 아랍 음악이 최대 볼륨으로 터져나왔다. 아리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방 안을 허둥대다가 우연히 팔꿈치로 벽에 어떤 패널을 건드렸다. 그러자 창밖 정원의 모든 분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일제히 작동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 올렸다.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오딘 유니콘 잠옷 차림으로 복도로 뛰쳐나와 계단 옆에 터치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마구 눌러댔다. 뭐라도 하나 꺼지기를 바라면서 스크린이 삑 소리를 내며 빨갛게 깜박이더니 집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1분 뒤 손전등을 든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달려왔고 그 뒤를 이어 급하게 가운을 걸친 이드리스와 머리가 헝클어지고 빗돌게 묶인 실크 가운 차림의 맨발인 자말이 나타났다. 그는 이 광경을 훑어보았다. 어린이용 잠옷을 입은 아린, 시끄러운 음악, 솟구치는 분수, 울부짖는 사이렌. 저는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녀는 뺨이 수치심으로 불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자말은 말없이 판넬로 다가가 아랍어로 몇 마디를 말했고 모든 것이 꺼졌다. 정적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내일 파티마에게 이 모든 것의 작동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가 꾸짖지도 비웃지도 않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원들은 콧수염 아래로 미소를 감추며 흩어졌다. 아리는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상하고
새로운 감정 때문이었다. 아침 식사 때 자말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물었다. 집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이드리스에게 한국어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며칠 후 그녀가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커다란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와 옆 의자 등받이에 마치 주인이 손님을 평가하듯 앉았다. 새는 웬만한 닭 크기였고 구슬처럼 영리한 눈과 구부러진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 새야, 아린이 미소 지었다. 앵무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또렷하고 완벽한 발음으로 한국말로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마시던 커피를 코로 뿜으며 기침을 하고 냅킨으로 턱을 닦았다. 앵무새는 더 큰 소리로 그리고 특별한 즐거움이라도 느끼는 듯 그 말을 반복했다. 그 순간 값비싼 정장을 입은 세 남자나마도 사업 파트너들을 동반한 자말이 테라스로 나왔다. 앵무새는 고마운 관객이라도 만난 듯 아린의 귀가 뜨거워지고 눈이 동그래질 만한 말을 한바탕 쏟아냈다. 저 새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말이 정중한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아랍 손님들은 번역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건 오래된 한국의 인사말이에요. 아린은 머리에 떠오른 첫 마디를 내뱉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강원도 민속 표현 같은 거죠. 음료 쟁반을 들고 나타났던 파티마가 기침과 흐느낌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얼굴을 가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중에 부엌에서 가정부가 설명해 주었다. 앵무새의 이름은 술탄이고 나이는 30살이다. 몇 년 전 그녀가 조수로 고용한 한국인 아주머니 한 명이 있었는데 도둑질 때문에 해고해야 했던 고약한 사람이었다. 그 아주머니가 복수심에 술탄에게 온갖 욕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자말은 한국어를 알지만 그 특정 표현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아끼는 새가 항구의 짐꾼처럼 욕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저러나요? 아린이 공포와 히스테릭한 웃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물었다. 관객이 있다고 느낄 때만요. 파티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타고난 연예인인거려 어쩌겠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아린은 집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 9시 식사, 1시 점심, 8시 저녁. 자말은 낮에는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지만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저녁을 먹고 정원을 산책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한국에 대해, 원주에 대해, 그곳의 삶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란 가족 없는 고아라는 설정에 맞춰 애매하게 대답했다.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을 핥히었다. 파티마와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시장에 가고 점차 속 깊은 이야기가 되어가는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어느새 가까워졌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현명한 여성이었고 자말이 10대일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말에 대해 잘 알았다.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어느 날 파티마가 찻잔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다. 다만 부서진 도자기 같죠? 다시 붙여놓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금이 보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파티마는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잠시 침묵했다. 9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는 견디지 못하셨어요. 반년 뒤에 심장이 멎었죠. 그때 그분은 26, 런던에서 막대학을 졸업했을 때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의 건설 제국,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죠. 잘 해냈고 오히려 더 키웠지만 그 일이 그분을 바꿔놓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레일라가 있었어요. 좋은 가문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죠. 약혼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하객들도 모두 초대했고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그녀가 자신의 개인 운전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 운전사를 형제처럼 믿었거든요. 아리는 숨이 멎었다. 자말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와 거울처럼 닮아 있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무너진 신뢰, 심장 주위에 쌓아 올린 벽. 그 일 이후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파티마가 말을 이었다. 사람을, 특히 여자를 믿지 않게 됐죠. 아리는 식어버린 찻잔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죄책감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신이 이제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속이고 그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거짓에 지쳐 경매에서 순결한 여자를 샀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거짓의 화신이었다. 둘째 주, 아리는 자말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통 아랍 요리를 해주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양고기 밥과 향신료 레시피를 찾았다. 파티마는 부엌 구석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끼어들지는 않았다. 문제는 향신료에서 시작됐다. 모든 병에는 아랍어로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아리는 색과 냄새로 추측하려 했다. 포장이 비슷하고 두 가루 모두 갈색빛을 띈다는 이유로 달콤한 계피와 아주 매운 칠리 고추를 혼동했다. 넉넉하게 한 숟가락 넣고 소스 맛을 본 뒤 부족하다고 생각해 한 숟가락 더 넣었다. 저녁 식탁은 훌륭해 보였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돌아온 자말은 놀라면서도 분명 감동한 듯 했다. 당신이 직접 요리했습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린이 초조하게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그가 한 입 먹었다. 그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굳었다가 분홍빛으로 변하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천천히 씹었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군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독창적인 레시피라고 해야겠네요. 그는 물컵으로 손을 뻗어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마셨다.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자린이 말을 시작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고집으로 계속 먹었다. 아린이 직접 맛을 보았다. 혀와 목구멍, 그리고 위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매운맛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접시가 비워졌을 때 자말은 붉어진 눈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저를 위해 요리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린은 그의 재치에 감사해야 할지, 그의 인내심에 감탄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옥처럼 매운 요리를 먹어치운 이 남자에 대한 이상한 애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핑계는 끝나가고 있었다. 몸이 안 좋다고 한지 열흘이 지나자 파티마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점점 더 집요하게. 의사를 부를까요?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리는 눈을 피했다. 스트레스랑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파티마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 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자말이 선언했다. 내일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서 중요한 리셉션이 있다고. 그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했다.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등이 파인 긴 에메랄드색 오트쿠티르 드레스. 거울 속에서 아리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리셉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안화르 알말리크라는 권위적인 얼굴과 얇은 입술을 가진 남자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와 자말 사이에는 분명 어떤 사연이 있는 듯했다. 자네, 또 새로운 장난감을 찾았군. 그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자네 운전사랑 도망치지는 않기를 바라네. 피가 아린의 얼굴로 쏠렸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때 자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해졌지만 그 때문에 더욱 무섭게 들렸다. 내 동반자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면 라스알카이마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협력은 자네 목인 4천만 달러와 함께 끝날 걸세. 홀은 조용해졌다. 안와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에게 사과하게. 안와르는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자말은 아린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가 밤의 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아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다. 넷째 주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아린은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샤워하러 갔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자말은 알림 때문에 켜진 화면을 보았다. 아빠라는 연락처에서 온 영상 미리 보기. 두 어린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그는 얼어붙었다. 25세 처녀, 두 아이의 엄마. 첫 번째 충동은 분노였다. 레일라처럼, 모두처럼. 그는 또다시 속았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자리를 떴다. 그녀가 스스로 고백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그런다면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아침 이후 자말은 변했다. 하지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금이 간 것처럼 그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짭짤한 물보라가 입술에 닿는 요트 산책. 두바이 전체가 반딧불이 무리처럼 보이는 마천루 꼭대기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해질녘 바다로의 드라이브.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끈질기게 그녀의 삶과 가족, 과거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아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도시 외곽, 야자수와 정적으로 둘러싸인 오아시스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자말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도시로 이사했을 때가 12살이었죠. 이곳이 그립나요? 가끔 그립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간단하고 명확했으니까요. 방은 작았고 천장이 낮았으며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진지한 얼굴에 10살쯤 된 소년. 그 옆에는 스카프를 두른 여자와 자말과 똑같이 검은 눈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는 아린을 보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는 견디지 못하셨죠. 의사들은 심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리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냥 어머니 없이 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네요. 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는 먼지 쌓인 사진 액자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저는 26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복구되지 않더군요. 신뢰 같은 것들요.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어 아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린 씨,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면 저는 비난 없이 들어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눈빛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거울 속에서 그런 눈빛을 봤으니까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눈빛이죠. 그녀는 두 손을 마주잡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들에 대해, 투석받는 어머니에 대해, 빚에 대해, 절망에 대해 말하고 싶은 단어들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멀고 낯설게 들리는 것을 들었다. 비밀 같은 거 없어요. 정말로요. 자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 꺼져버렸다. 7번째 주가 되었다. 밤에 아리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 수영장에서 반사된 빛이 천장에 어른거렸다. 거짓말이 물리적으로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힘들었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잠든 집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며 노크하기를 망설였다. 그러다 마침내 손을 들었다. 자말은 실내복 차림에 손에 잔을 들고 문을 열었다. 늦은 방문에 놀란 듯 했다. 아린 씨, 무슨 일입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두 손을 마주잡고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단어를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급류처럼 쏟아냈다. 매일 저녁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 4살배기 딸 소유리와 소미에 대해,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 어머니에 대해, 몇 년씩 걸리는 이식 대기 순서에 대해, 2억 원의 빚, 대출, 담보 잡힌 아파트, 위협적인 내용의 은행 편지들에 대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버리고 두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난 전남편에 대해, 가족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던 경매에 대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했던 처녀라는 거짓말, 경험이 없다는 거짓말에 대해. 그녀는 빨개진 코와 번진 마스카라, 훌쩍이며 까운 소매로 얼굴을 닦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울었다. 돈은 이미 부모님께 보냈어요. 그녀가 눈물 사이로 말했다. 수술은 다음 달로 잡혔고요. 저를 내쫓고 싶으시다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이해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찾을게요.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자말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어깨는 돌처럼 단단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피곤하게 들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었다니. 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3주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당신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죠.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두 여자아이가 카메라에 손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3주 동안 알고도 침묵했다. 그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군요. 당신을 그날 바로 내쫓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30분이면 소장을 작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사람을 이용하는 계산적인 사기꾼인지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절박한 어머니인지.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리는 그의 눈에서 이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했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존중과 비슷한 감정을 보았다. 당신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5주 남았으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죠. 떠나서 영원히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밤중에 찾아와 강요 없이 스스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보다도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에게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도 천사는 아닙니다. 그가 소파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나 역시 자랑스럽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업을 구해야 했을 때 절망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거짓말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당신이 처녀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또다시 내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모릅니다. 필요한 만큼.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은 지진이 낡은 기반을 무너뜨린 후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사람들처럼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소통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자말이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다. 당신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모두.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세요. 아리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진심이세요? 완전한 진심입니다. 비자, 항공권, 어머니를 위한 의료 지원까지. 내가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됩니다. 자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께 전화하세요. 열흘 뒤, 아리는 두바이 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했다. 유리 칸막이 뒤에 서서 승객들의 흐름을 주시하는 동안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아버지가 먼저 나타났다. 똑같은 원피스를 입은 두 소녀의 손을 잡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뒤로 의료진이 어머니가 탄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엄마, 엄마. 소유리와 소미가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아리는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껴안고 익숙한 냄새를 들이마시며 행복에 겨워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소유리가 그녀의 젖은 뺨을 만지며 물었다. 이건 행복해서 오는 눈물이야. 우리 아가. 행복한 눈물. 눈물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럼. 지금은 이런 눈물만 흘릴 거야. 자말은 조금 떨어져서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다가와 서진철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저는 자말입니다. 서진철입니다. 아버지는 경계심과 평가하는 눈빛으로 악수를 받았다.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력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자말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강한 억양으로 한 단어 또박또박 발음하며 한국말로 말했다. 안녕, 나는 자말이야. 너희 엄마 친구란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웃기게 말해요? 소미가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배우고 있거든. 너희가 내가 더 잘 말하도록 가르쳐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착한 지 셋째 날, 아리는 온 집안을 다니며 딸들을 찾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 식사 후에 사라졌고 파티마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마침내 거실에서 아이들을 찾았다. 자말이 완전히 진지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의자 2개를 바싹 붙여놓고 소유리와 소미가 매우 중요한 표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소유리의 손에는 공책과 몽당 연필이 들려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린이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쉿, 엄마, 방해하지 마, 소미가 엄하게 말했다. 우리 지금 면접 보는 중이야. 자말 아저씨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뭐에 괜찮은 사람? 당연히 엄마한테지. 소율이가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다. 첫 번째 질문. 자말 아저씨, 옆돌기 할 줄 알아요? 자말은 절대적인 진지함을 유지한 채 일어나 벽으로 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돌기를 시도했다. 어설프고 삐뚤게 나왔다. 그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인 화병을 거의 칠 뻔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못함 후 소율이가 열심히 혀를 내밀고 공책에 적었다. 두 번째 질문 후 소미가 말을 이었다. 왜 강아지 안 키워요? 보통 사람들은 다 강아지 키우는데 앵무새가 있으니까. 앵무새는 안 쳐줘요. 앵무새는 새지,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 앵무새가 한국말로 말하고 욕도 한다면? 아이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주장은 심사숙고가 필요했다. 알았어요. 0.5점 우소유리가 결정하고 공책에 무언가 휘갈겼다. 세 번째 질문 우소미가 극적인 뜸을 들이고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엄마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아리는 얼어붙었다. 자말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아이들이 아닌 그녀를 똑바로 눈을 보며 말했다. 너희 엄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야. 너희를 위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지? 나는 그녀를 존경해. 아주 많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희 엄마와 내가 앞으로 알아가야 할 문제란다.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요. 소미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정직한 대답이야. 때로는 정직한 대답이 내나 다니오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일 때도 있단다. 아이들은 속삭이며 상의했다. 평균 점수, 소율이가 결론 내렸다. 단, 수습 기간 있음. 계약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저택 문 앞에 전 남편 강민혁이 나타났다. 경비가 들여보내주지 않았지만 그는 아린이 딸들과 놀고 있던 정원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서 얘기 좀 해.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야, 민혁 씨. 돈 그거 말고 또 뭐겠어? 그는 비웃었고 아린은 그가 얼마나 늙고 추레해졌는지 붉은 핏줄이 뺨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보았다. 지수가 인터넷에서 내가 어떤 파티에서 그 아랍 놈이랑 찍은 사진을 봤어. 앞뒤를 재보니 딱 맞더군. 너 이제 부자 되셨다. 응? 여기서 나가. 나눠주지 않으면 양육권 소송 걸 거야. 그가 씩씩거리는 소리로 목소리를 낮췄다. 너 아랍 놈한테 몸 팔았잖아. 아리나? 법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자기 몸 파는 여자는 애들 키울 자격 없어. 내가 소율이랑 솜이 데려갈 거고 넌 다시는 걔들 못 볼 줄 알아. 아리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틀 후 이드리스는 자말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강민혁에 대한 완전한 신상 파일이었다. 3년간의 양육비 체납, 총액 3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연체, 2명의 전 직장 고용주로부터의 횡령 혐의 소송, 상습적인 음주 소란에 대한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재범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까지.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이드리스가 물었다. 충분하고도 남지. 만남은 법률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하얀 벽, 파노라마 창문, 테이블 한쪽에 변호사 3명, 그리고 반대편에는 땀에 젖어 창백해진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자말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아린 씨의 미래 배우자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공증된 동의서와 그녀의 양육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주겠습니다. 둘째, 내가 이 서류철을 법원과 집행기관에 넘기는 겁니다. 3년간의 악의적인 양육비 미납은 이미 형사처벌 대상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최소한 사회봉사, 아마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게다가 전 고용주들의 횡령 소송도 있죠. 아이들은 절대 당신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전과와 완전히 망가진 인생만 얻게 될 겁니다. 강민혁은 테이블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눈을 들었다. 내가 그냥 가서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그에게 서류철을 밀어주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런 증거 기반으로는 당신에게 단 1%의 승산도 없습니다. 강민혁은 서명했다. 계약 마지막 날 저녁 정원은 황금빛, 꿀빛, 따뜻한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말은 아린을 분수 앞으로 그들이 첫날 저녁을 먹었던 그곳으로 초대했다. 계약이 끝납니다. 그가 말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의 삶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기에 머물러요. 당신과 딸들, 우리 가족이 됩시다. 아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분수 속의 물, 야자수의 그림자,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자말은 그런 대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굳어졌다. 왜죠? 왜냐하면 저는 경매에서 사온 상품, 가격표가 붙은 물건으로 당신에게 왔으니까요. 만약 지금 동의한다면 저는 제 자신의 눈에,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눈에도 영원히 그런 존재로 남게 될 거예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당신이 구해준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동등한 사람으로서 선택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해하나요? 이해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1년 반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 발로 일어서고 제 사업을 시작하고 저 자신에게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당신이 여전히 원한다면 제가 올게요. 상품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삶, 자신의 선택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요. 1년 반이 흘렀다. 원주에는 소유리와 소미의 놀이터라는 아동 발달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밝은 교실, 현대적인 교육 방식, 3개월치 예약이 꽉 찬 곳이었다. 교육 분야 신규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과 아린이 3개월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며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담보로 한 소액 대출 덕분에 개원할 수 있었다. 자말이 돈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었고 그녀가 돌아온 이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터였다. 박선영 여사는 이스라엘에서 기증자를 찾아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 그녀는 다시 요리를 하고 공원에서 손녀들과 산책하고 흩어진 신문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다. 서진철 씨는 은퇴하고 딸의 센터 일을 도왔다. 가구를 고치고 벽을 칠하고 아이들을 견학에 데려다 주었다. 쌍둥이는 유치원 준비반에 들어갔고 가끔 물었다. 엄마, 우리 앵무새 있는 집에 언제 가? 거기 분수 예쁜데. 자말은 원주에 3번 왔다. 사업차라고 그는 말했지만 시베리아 기후의 강원도에서 그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강변 산책로를 걷고 강가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압박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다. 두바이, 저녁. 아리는 원주의 쇼핑센터에서 3만 원 주고 산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익숙한 저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보다 더 아름답고 자신감 넘쳤던 적은 없었다. 경비는 그녀를 알아보고 질문 없이 들여보내 주었다. 자말이 실내복 차림의 맨발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는 온다고 알리지 않았다. 자말, 그녀가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더는 당신이 경매에서 산 그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서아린 아동발달센터의 원장이고 2 멋진 딸의 엄마예요. 저는 엄마를 구했어요. 엄마는 건강하시고 매주 일요일마다 빵을 구우세요. 저는 제 발로 섰고 당신에게 말하러 왔어요. 내라고. 만약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면요. 그는 말없이 한 계단, 그리고 또 한 계단 내려와 그녀에게 바싹 다가서서 그녀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쌌다. 유효합니다. 그가 말했다. 언제나 유효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두바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30명 남짓. 소유리와 소미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흰 드레스를 입고 화동이 되었다. 아주 진지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박선영 여사는 파티마가 건네준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행복에 겨워 울었다. 서진철 씨는 자말의 손을 굳게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느리고 무게감 있게 한국말로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우리한테는 하나뿐인 딸일세. 파티마는 마치 자기 결혼식인 것처럼 음식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몰래 눈물을 훔치며 웨이터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축하를 위해 금박 3장에 담겨 정원으로 나온 앵무새 술탄은 모두가 잔을 들고 자말이 아내를 위한 축사를 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원 전체에 크고 또렷하게 외쳤다. 야, 이 밥벌어지들아. 다 꺼져버려. 한국어를 알아들은 손님들은 사례가 들렸다.
서진철 씨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박선영 여사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자말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린을 보았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 강원도 민속 표현입니까? 네, 그가 모두에게 만수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어요. 아린이 웃음을 참으며 겨우 말했다. 거짓말, 소유리가 소리쳤다. 나쁜 말 했어. 앵무새가 욕해요. 소미가 거들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크게 웃는 사람은 아린이었다. 한때 가족을 구하기 위해 2억 원의 자신을 팔았던 여자. 이제는 가짜 순결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에 정직할 용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선택한 남자 곁에 서 있는 여자였다.